자, 이재명 대표 오늘 신년 인사회 안 가고 그럼 어디를 갔을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을 예방했습니다. 어제는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했거든요. 자, 새해 당대표의 행보로 이게 일상적인 행보일까요? 여기에 어떤 플러스 알파의 의미를 더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건데, 뭐 일상적으로 신년이나 특별한 그 정치적 큰 행사가 있으면 이런 어떤 예방이나 이런 건 해왔죠. 줄곧 해왔고, 그것이 큰 어떤 기사가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요. 단지 이제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 신년 인사에 참석 안 하고 갔다는 것 때문에 이게 좀 더 부각되는 부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비명계에서 지금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을 조금씩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이거를 뭐 그 각자의 이해 관계에 따라 좀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행보로 지지층이 결집하고 단일 대우 다지기가 돼서 결과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게 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검찰의 압박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행동은 우리 진영이라도 먼저 공고화시켜 놓겠어, 결속시켜 놓겠어, 그래서 내 편을 좀 많이 만들어 놓겠어,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저것으로 뭐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간 것을 뿌리찾기다, 뿌리찾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뿌리가 아니라요, 이재명이라는 가지예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본인 개인이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잖아요. 지금 뿌리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기 자신부터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뒤에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은 법치 차원에서 범법자를 수사하는 거냐라는 것을 국민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냥 후자가 더 높았단 말이에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지 라는 여론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문제점을 찾아야지 우리 진영 결속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 것 같다? 아니면 극복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근데 지금 장성철 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짧게만 좀 바로잡으면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비슷해요. 이게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당한 수사냐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꼭 이게 정당한 수사다가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시청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건 그래픽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추이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로 가름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뿌리 찾기를 할 때가 아니라 가지의 위험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동의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뭐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을 때 측근들한테 이렇게 상의를 해요. 그럼 측근들이 주로 어떤 조언을 하냐면 먼저 질문을 하죠. 자신 있으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은 당당하다, 나 진짜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이러면 뭐라고 참모들이 많이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려놓으시고 당당하게 이기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더 큰 정치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장 소장께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제가 좀 받아서 얘기를 하면 지금 뭐 당당하게 뭐 뿌리 찾기를 통해서 자기를 공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정돈된 모습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 임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정치적으로 훨씬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참모들이 이런 조언을 지금 하는 분위기입니까? 당내 분위기를 좀 어떻게 읽으시는지. 가까운 참모들은 감히 그런 얘기를 못하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참모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점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들은 게 한 참모에게 들은 건데, 가까운 참모예요. 들은 게
본인은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실질적 권력을 진자와 강자의 모습으로 싸우면 결국은 깨지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약자의 모습을 인정하고 전략을 세워서 싸워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진짜 동의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함께 지지를 해주고 오히려 그 정치인을 살려주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는데 지금은 그 타이밍을 많이 지난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지났다. 그렇죠. 그리고 예. 당대표도 출마를 했고 이게 이제 당대표 출마할 시점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또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권 한동훈 장관이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해오는 뭐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지 않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 싶을 정도로 압박해오는 모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아 이게 뭐 공정한 수사가 아니고 좀 정치 보복성이 강한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 좀 이 대표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원론적인 얘기고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현직 당 대표에게 저런 얘기를 해야지. 자, 이재명 당대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재명 당대표 좀 빼놓고 박홍근 네.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은 좀 결속하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큰 그래서 의미를 지금 부여할 발언은 네, 아닙니다. 원론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는데 저건 문재인 대통령이 하실 말씀인가라고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나라를 좀 반쪽으로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받았거든요. 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립되는 것처럼 국민을 반으로 좀 갈른 통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라고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당 내에서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당시 두 분의 최종 득표율하고 지금 지지율하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까먹었어요. 연이은 실책을 했거든요. 광화문에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마음대로 하든 당의 방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조 합의하고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했잖아요. 예. 고개가 갸우뚱대죠. 저는 첼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크다고 봐요. 그냥 무불통으로 지도부 회의까지 와서 틀어대면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 개인에서 민주당의 이 하나의 행위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아 저거 좀 믿을 수 있나. 네. 자, 대선 기준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보다 지지율을 더 까먹었다. 그러면서 연이은 실책을 이제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이런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의 측근들이 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인 거고요. 그건 뭐 사실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을 우리가 탈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집권의 희망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집권의 희망을 보여주기에는 지금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JTBC 여론조사 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그 국정 운영 지지율의 그 긍정이 37%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당 운영 지지율이 37.6%인가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하나 보여주는 거 없고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 상황에서 그 지지가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는다. 예. 그것은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희망을 보기가 어렵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측근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민주당 신뢰 문제를 지적하면서 첼리스트 사건을 꼭 집었거든요. 좀 1년에 몇 번의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이런 신뢰 좀 국민들이 이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국민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거는 진짜 아주 공허한 메아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우겸 의원이 그런 첼리스트 그런 건처럼 굉장히 큰 어떻게 예. 보면은 정치적 실수를 했는데 당대표가 그분을 대변인으로 그리고 당의 공식 목소리로 계속 쓰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은 국민의 신뢰를 깎아먹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당 3인 고문을 맡고 있는 문희상 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오늘 많이들 쓰시던데요. 교토 삼굴, 꽤 있는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이런 뜻이던데요. 이재명 대표 옆에 두고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플랜 2, 3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해석할 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떠한 당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네. 그렇다면 당의 지도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라 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크니까 우리가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네. 그건 첫째 플랜 1. 우리가 국회에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임시국회에 계속 소집을 해가지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투쟁하자 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그냥 윤석열 정권 2023년도 한번 자기들끼리 일을 해보도록 정부 조직 법안도 처리를 해주고 또한 정부에서 예. 내놓은 법안들 처리를 해줌으로써 책임을 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 떠넘겨보자. 그러고 나서 연말쯤에 가서 제대로 일 못하면 국정감사나 예산안 국회 때 잘못을 지적을 하자. 일단은 협조해주자. 이런 플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인물에 대한 리스크. 플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 합리적으로 좀 섞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상현 평론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요 2024년 총선에 어디를 지지할 거냐? 야당을 지지할 네. 겁니다라는 여론조사가 높은 수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낮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냐고요. 그럼 그 해답은 숙제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 못하겠다라는 중도층 국민들의 의견을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인식하고 자신들의 처신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신년 여론조사를 민주당에서 자세하게 좀 검토해보고 분석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는 플랜 2, 3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해석합니다. 그 민주주의는 공존과 공화예요. 그러니까 공존 공화에 중도층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게 어떻게 공존이 되고 우리끼리 하는 게 어떻게 공존과 공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끼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거를 찾아야죠. 그러면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로서 정말 내가 당당하다면 탄압을 받고 그 탄압 속에서 내가 살아올게. 이렇게 결단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다른 어떤 민생 이슈를 정말 어젠다 세팅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네. 그 사람을 대변인으로 세워가지고 내지는 뭐 정책위 의장으로 세워가지고 내지는 그 정책의 뭐 태스크포스 팀의 장으로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슈를 중심에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당을 그 이슈 중심으로 끌고 가가지고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다. 뭐 어떤 무언가의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간다면은 정당이 중도층을 확장해서 정권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어떤 공직을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면 당대표로서 그거를 잘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측면을 저는 좀 되돌아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를 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저희들은요 부정부패 앞에서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는 그런 정당 아닙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뭐 검찰의 보복수사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기득권 버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버리겠습니다.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라고 끊고 갔으면 예. 국민들이나 중도층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다음번에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인지 아니면 수권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감이 네. 지금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좀 아쉽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을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뭐 정청래 의원의 특유의 어법이니까 뭐 그걸 제가 논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자꾸 중도층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분들은 이제 지지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지층을 보면 땡큐 맞죠. 근데 중도층을 보면은 땡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얘기 굉장히 괴롭거든요. 사실은 노웅래 의원이 저한테 엄청 잘해주시는 분인데 굉장히 괴로운데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 그 탄압받는 속에서도 내가 당당함을 보여줬을 때 네. 국민들은 더 환호를 하고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그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